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무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이후 무서운 속도로 생산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239 천무 18기가 폴란드에 인도된 이후 불과 이달 지난 6월 11일 K239 천무 12기가 K9 자주포 6문과 함께 인도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당초 K239 천무는 월 1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이달 만에 12기가 갔다는 것은 생산량을 최소 600%나 증가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긴급한 요구가 가장 크지만 그 못지않게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약 35억 달러 규모인 218대를 우선 도입한다는 내용의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천무 72대를 추가 공급하는 2차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최초 288대보다 2대가 많은 총 290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대량 도입을 계획했던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수량을 낮추거나 2차 계약을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239 천무는 재빨리 2차 계약을 맺고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더 많이 도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서 활약했던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공격 목표로 폴란드 북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수년 내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 북동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하 발트 3국을 나토의 NATO 북대서양 조약 악기구에서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이 노리는 곳은 정확히 폴란드 북동부 수바우키 회랑으로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폭 65km 육상 통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은 칼리닝그라드에서 가상의 적을 핵탄두 미사일로 공격하는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러시아 국방부는 전술핵무기 훈련 2단계의 레닌그라드 군관구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동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대한민국 삼축 체계처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급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폴란드에게는 현재 1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할 육군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산 에이테크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에이테크스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남은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져 미 본토에도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천무는 당장이라도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이 북동부를 뚫고 들어올 때 멀리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원래 사거리 80km탄 CGR-80을 사용했습니다. 폴란드에게는 최소 100km 이상 넘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했고 미국 에이테크스처럼 사거리 300km의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에게 K2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KTSSM을 문의했고 단순하게 탄도만 교체하려 했던 KTSSM 2개량 사업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TSSM-2는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사정거리를 최대 범위인 300km까지 확장하기 위해 직경을 400m에서 600mm로 확대했습니다. 폴란드가 KTSSM 2개발 계획에 협력하게 되면서 원래 2034년으로 예정되었던 사업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무려 4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은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ATACMS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KTSSM-2가 완성되면 서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DPICM 탑재 전술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목 전자탄은 낙하 도중 공중에서 열려 자탄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자탄들은 지상에 떨어져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걸프 전쟁에서 확산탄의 위력을 실감한 이라크군은 당시 미군이 쏘는 로켓의 자탄을 스틸레인, 강철 B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KTSSM-2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북한의 평양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된 방사포 진지들을 전부 쓸어버리고도 남는 500발 이상의 ATACMS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인 B형은 미사일 한 발에 각각 수류탄 위력을 내는 275개의 자탄이 들어있고 이것으로 축구장 23개 면적에 쏟아부어 그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로지 북한 방사포만 잡기 위해 전방 지역에 대량 배치한 KTSSM은 더 무서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ATACMS는 발사진지로 나온 표적만 파괴할 수 있지만 KTSSM은 11몇 칸두를 사용해 벙커에 들어가 있는 방사포까지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KTSSM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을 가질 때 이미 두 발의 KTSSM, 이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결국 KTSSM-1을 천무에서 발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폴란드, 사우디, UAE, 이집트 등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는 KTSSM-2는 180km급 사거리를 가진 KTSSM의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리고 한국군이 대량 배치 중인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입니다. 천무를 구입한다면 KTSSM-1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SSM은 대단히 복잡한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와 달리 물량전을 위해 대량으로 퍼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염가형 미사일입니다. 현무 이 미사일이 한 발에 300만 달러가 넘고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가 넘는데 KTSSM은 5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KTSSM-2도 그와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싸고 납품이 빠르며 한번 쏘면 강철비라 불리듯 무시무시한 위력을 내기에 KTSSM-2는 모든 나라가 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KTSSM-2를 장착한 천무는 무엇보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조짐에 신속히 대응하는 긴급 타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려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한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에서 미사일을 가지고 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며 지금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이 경합할 만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 디펜스 24는 한국에게서 천무에 사용되는 핵심 무기체계, 사거리 80km인 239mm 유도로켓탄 관련 생산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양국 간 협의된 계약 조항에 따르면 폴란드 국내에서 1만 발 이상의 239mm 유도로켓탄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TSSM-2까지도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르카우크 프로그램을 통한 잠수함 조달과 KF-21 보라매를 구매할 가능성까지 크기에 폴란드에게 KTSSM 관련 기술 이전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이런 기술을 가지고 천무를 생산한다면 유럽으로 급속히 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차 사업에서 K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를 비교 시험해 K전차의 우위를 확인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당초 18대를 도입하고 옵션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비용과 인도 시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18대 추가 도입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공망을 강화시키겠다며 장거리 로켓포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K9자주포를 도입해 성능을 확인한 노르웨이는 K139 천무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거리 로켓포 구매를 추진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K139 천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천무를 도입한 사우디가 쿠티반군의 기지를 포격해 큰 성과를 내며 실전 능력을 입증했고 폴란드는 지금 최전방에 빠르게 천무를 대량 도입해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루미니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도입하려 하면서 한국산 강철비 천무는 또 다른 한국 방산 수출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World Defense Show 2024 전시회에서 항공 분야 핵심 부품을 비롯한 육군의 군공군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많은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 외선방해 장비 DIRCM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까지 모두 공개하며 KF-21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엔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엔진 핵심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의 자신감 있는 행보는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엔진의 신뢰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GE에어로스페이스, 프레세니트니피, 안.W,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W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일본의 IHI, 독일의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하반기 양산할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량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신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KF-21은 공중급유 비행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화제가 되었고 나날이 더 완전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 수행을 위해선 공중급유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0I 공중급유 비행시험에도 성공했죠.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급유가 가능하게 되면 비행기 채공 시간이 늘어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급유를 한번 받으면 작전 반경이 무려 50%나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60여 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60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중급유 관련해서는 검증이 아니라 실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는 갖추었고 능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의 완성도에 정점을 찍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성능, 완벽한 국산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걸까요? 아무리 국산화도 좋지만 실전 성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개발하느니 수입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최근 KF-21이 발사에 성공한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세계의 최고 수준 성능을 지닌 미티어는 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영국도 이 미티어 개발에 17년이나 걸렸습니다. 미티어를 영국으로부터 샀으니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영국이 핵심 기술을 순순히 내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미티어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티어급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의 무장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을 물론이며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무엇을 개발하든 유럽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KF-21에 장착된 AESA 레이더 기술은 물론 미티어 미사일까지 우리 기술로 제작해 장착할 수 있다면 KF-21의 수출에 굉장한 수익 옵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0년에는 공대함과 공대지 미사일을, 2040년에는 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KF-21은 공중급유 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끝마치면서 이제 사실상 양산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F-21의 속도전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제서야 이 사업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절차 외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체 제조는 세계국 공동기업체가 담당하고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체 개발을, IHI가 엔진을, 미쓰비시 전기가 전자시스템에 기여하기로 했고 영국 BAE 시스템스와 영국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진척은 오히려 한국이 더 빠릅니다. 한국으로부터 천궁 EM-SAME를 사간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KF-21을 기반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는 분명 기술 공유, 자금 투입 비율을 가지고 일본과 장기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훨씬 심플하겠죠. 자금을 댈 테니 전투기 개발과 기술 영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일본에서 현실을 자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 일본 군사 전문가가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일본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군사 평론가 관 겐타로의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텔스기가 비싸다면 한국산은 어떨까? 한국의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어중간함은 의도한 것일까? 입니다. 칼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장비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이들을 총 2,00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라 포탄 비축을 보충하기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여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서방의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 즉 KAI가 제조한 KF-21 보라매는 가까운 미래에 각국의 차기 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널리 주목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도 최근의 일이며 한국이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처음 개발한 것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만든 KAI가 제조한 T-50 골든이글입니다. 한국은 이 T-50의 높은 비행 성능을 활용하여 파생형까지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공격 능력을 부여한 TA-50이나 유도, 무기와 고급 아비오닉스, 즉 항공기 탑재 전자 장비를 탑재한 FA-50도 탄생시켰습니다. T-50에서 시작된 이 골든이글 시리즈는 이제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트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중소국을 위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즈 총계로 이미 2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폴란드에서는 과거 최대 규모인 48대의 주문을 받는 등 생산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으로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여 실적을 쌓고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더 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KF-21입니다. 이 기체의 엔진으로는 슈퍼 호넷과 동일한 F414가 선택되었으며 FA-50과는 달리 쌍발로 마치 F-18에 필적하는 비교적 대형의 고급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F-21은 전투기의 특화된 설계 사상이 특징이며 가속력이나 상승력 등의 기동성은 F-18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KF-21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레이더 반사의 원천이 되는 각종 무장을 수납하는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이 등과는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신 4발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암람을 기체에 장착했기 때문에 스텔스성과 저비용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KF-21은 F-35A의 매력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투기 발전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으며
최근 한국이 무서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와 부러움이 무엇보다 KF-21 보라매가 F-35A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에 손쉽고 저렴하게 입수 가능한 F-35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팔릴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으로 일본이 보기에도 KF-21이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KF-21 과연 수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사우디가 KF-21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협상을 하려 했지만 사우디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이 너무나도 빠르고 순조롭게 이뤄지자 공동 개발에 폴란드와 UAE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개발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국가가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 폴란드, UAE 등은 재정적인 부담만 할 뿐 전투기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엄청난 기술적인 공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 오며 첨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의 역사를 선도한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 불가입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부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도 KF-21 대신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KF-21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그리펜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펜을 만든 스웨덴이 6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2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스웨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스웨덴은 이들 그룹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부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공동개발 구애를 뿌리친 스웨덴은 한국의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노린다는 소식은 놀랍게 들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는 소식은 프랑스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2개의 그룹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부 마커스 보글정 감시정찰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영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사부는 놀라며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글정 부사장은 한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K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EW&C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부는 K군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아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사부의 글로벌아이는
커버리지 정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브는 한국형 구성에선 모든 방향 360과 006회공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한화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MAW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AW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 장치로 한국공군의 C-130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브세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아서 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LIG넥스1과 협력 생산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유지 보수 부품 공급 및 투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지원팀과 함께 이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의 스웨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신고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토 본부 앞에 서서 스웨덴 국기를 개양한 인물은 칼 요한 에드스트렘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었는데 그는 헝가리 의회 비준을 6시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온 이유를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 레이더부터 잠수함 등 다양한 흥미로운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협력이라는 말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기 등과 합동작전을 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비행 체계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어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를 만드냐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바라보고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4.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불과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과거 전차 하나 없이 침범당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4.5세대를 만들고 6세대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이미 6세대를 시작한 중국이나 유럽의 2개 그룹에 밀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질 때 한국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 개발로 지금 KF-21 개발에서 보여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아 버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자주포, 세자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루마니아가 한화의 자주포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밝히자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왜 갑자기 프랑스의 세자르가 아니라 한화의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급선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K9 자주포 도입에 반대했던 루마니아의 한 육군 장성의 인터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루마니아 장군이 K9 자주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인지, 또 K9 자주포가 선택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들 K9 썬더 155mm 자주포 54문을 공급하는 세계 대대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추정 가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합니다. 루마니아는 한화와 K9 썬더 곡사포 부품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 방산기업 풍산과도 화약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울러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 풍산과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통한 공동개발 솔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애초에 터키의 T-155, 독일의 P-2000, 그리고 한국의 K9, 턴더 등 세 가지 설계가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는데 수주전의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18,000개 이상의 총 3개 편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병 탄약 및 27개의 예비 총열의 총 금액은 약 8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썬더는 삼성테크원이 국군을 위해 설계한 한국형 자주포인데요. 승무원은 지휘관, 포수 등 5명으로 구성되고 주무장은 회전 포탑에 장착된 52구경 포신을 갖춘 155mm 곡사포입니다. 하단 가스 발생기가 있는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범위는 40km인 반면 특수 탄약을 사용할 경우 이 값은 50k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력 1000마력, 최대 속도 67km, 주행 가능 거리 480km를 제공합니다. 사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되리란 것은 2024년 1월 27일 루마니아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의 기사에서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루마니아는 왕을 경배하라. 자주포 입찰에서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최종 선택한 루마니아라는 기사에서 독일 P-2000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탄식하며 한국 자주포 K9 썬더를 왕이라 칭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들 선택하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왜 한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K9 썬더의 벽을 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그의 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전통적 군사 강국들은 차륜형 자주포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선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차륜형 자주포가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은 훨씬 가벼워 운반도 편리하고 수송기로도 쉽게 공수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보다는 테러 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국지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기로 공수할 때 무겁지 않고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전투자산을 개발하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전차 M10 부커, 나 다연장 로켓 타이마스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수송기에 싣고 운반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니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궤도형 자주포였습니다. 주력전차와 보병전투 장갑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지금까지 차륜형을 고집하던 육군 장성들조차도 궤도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동 다국적 여단의 사령관을 역임했고 루마니아 예비역 장교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버질 발라시아누 전 육군 장군입니다. 발라시아누 역시 차륜형 자주포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륜형인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퀴 달린 장갑차와 자주포가 주요한 전투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궤도 차량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말라시아누 장군은 인터뷰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궤도형 장갑차의 위력을 보았다. 앞으로 기갑여단이라면 보병전투 장갑차와 자주포 등 모든 차량은 궤도형이어야 한다. 루마니아 전직 장성의 이 같은 평가는 그 어떤 것보다
K9 자주포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 빠른 나라들은 궤도형 자주포의 지형적 이점을 알고 있었고 K9 자주포를 앞다퉈 구매 중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집트에 추가로 700문의 K9 자주포가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접경 지역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M109AO들 장착한 궤도형 자주포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접경에도 M109A5 궤도형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은 루마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K9 썬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초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썬더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 무기를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올해 2월 27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장갑차 수주에 최첨단 보호 시스템과 센서를 장착한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보도해 또 하나의 수출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대수는 54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 중보병 장갑차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또 한 번 도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다가 결국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도 레드백이 승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K9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격을 해본 북유럽에서 탄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던 중 스웨덴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평가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는데 이때 K9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K9 비다르, 즉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버전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에 맞춰 K9 비다르의 노르웨이 포병 사격 통제 장치인 ODIN을 탑재하고 직사 사격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운용하던 M109를 거리낌 없이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신들은 K9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포병은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기존에 운용하던 M109의 가장 큰 차이점은 K9는 기본기가 좋다는 점이다. 바로 포병의 처음과 끝, shoot and scoot 능력, 즉 사후이속이 뛰어나다. K9는 사격 접수 명령 이후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K9A1 기준으로는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동 중에도 2분 만에 8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기동력은 전 세계 155mm 중형 자주포 시장에서 경쟁하는 16종 중의 자주포 중에서 이 정도의 빠른 초탄 발사 능력을 가진 건 한국의 K9과 독일 P2000뿐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또 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새 정권도 하나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한화의 수출 규모는 원래 10조 규모였는데 기존보다 2배가량 커져 18조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 62문을 신속히 배치해 활발히 운용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주변국들이 관계자들을 폴란드에 파견해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욱더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자 기존 자본금 규제를 해소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자본금 한도가 최대 3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었어도 폴란드가 한화와 추가 계약을 성사시켜 18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잭팟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